로마의 아침 햇살이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죠. 몇몇 관광객들이 웅장한 건축물을 감상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성당 중앙 제단 앞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었죠. 76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엄숙해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를 주세요. 한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2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살배기 손녀 수민이가 집에서 사라진 날 말이에요. 그때 한태성은 H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유통재벌의 창업주였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손녀만큼은 특별했어요. 수민이는 한태성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책 읽어주세요. 수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아침 수민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도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었어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죠. 언론도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한태성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수민이는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한태성은 자신을 탓했어요. 회사 일에 바빠서 집안일을 며느리 윤미현에게 맡겼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재혼한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윤미현은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종종 냉기를 느꼈습니다. 특히 수민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죠. 아버님, 수민이가 없어진 건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윤미현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후 윤미현이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의혹을 품고 있다가도 한태성은 자신을 다시 탓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당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녀 한 명이 묵주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수녀는 젊어 보였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은 수녀복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했습니다. 한태성은 다시 기도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수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녀가 제단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한태성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목덜미가 보였죠. 거기에 연분홍빛 반점이 있었어요. 한태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분홍빛 반점이었어요. 수민이의 것과 똑같은 반점 말이죠. 22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갔습니다. 수민이는 3살이었어요. 목욕을 시켜주던 어느 저녁 한태성은 손녀의 목덜미에서 작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연분홍색 태생 반점이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다고 신기해했어요. 한태성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농담 삼아 한 가문의 표시라고 불렀죠.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한태성은 수녀를 바라봤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죠.
수민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5살이 될 터였거든요. 하지만 한태성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민이와 닮은 아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뒤따라가기도 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줬죠. 그날은 2002년 4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한태성은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집에서 며느리 윤미현과 함께 있었죠. 오후 2시쯤 윤미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이가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한태성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윤미현은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는데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사라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태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수민이가 숨을 만한 옷장 안, 침대 및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어요. 3살짜리가 혼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집 주변도 수색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집 앞 도로에만 있던 CCTV에도 수민이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태성의 재력 때문에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억 원부터 시작해서 10억 원까지 올렸어요. 사립탐정도 여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의미 있는 제보도 단서도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미현은 계속 자책하며 울었어요. 자신이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한태성은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느꼈어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후 며칠 뒤 오랫동안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박순자가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윤미현은 박순자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히 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이상했습니다. 박순자는 수민이를 친손녀처럼 아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이가 실종된 상황에서 갑자기 떠날 리 없었어요. 더구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한태성은 박순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의혹은 계속 커졌지만 며느리를 직접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었거든요. 성당에서 한태성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연분홍빛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수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착각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한태성은 천천히 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죠. 수녀는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가까이 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묵주를 손에 쥐고 입술을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태성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수녀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태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수민이일까요? 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한태성은 수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큰 눈과 작은 코, 얇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죠. 어딘가 아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성이 먼저 말했어요. 이탈리아어였습니다. 한태성은 몇 개 언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수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습니다. 기도 중이셨나요? 수녀도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유창했어요. 외국인이 분명했죠. 한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녀의 목소리가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례지만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한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거든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한태성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동양 계신가요?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한태성이 다시 물었어요. 수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녀원에서 자란 지 오래라서. 수녀의 말에 한태성은 놀랐습니다. 수녀원에서 자랐다는 거였어요. 고아였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수녀원에 계셨나요? 3살 때부터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녀의 대답에 한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3살이었어요. 수민이가 사라졌을 때와 똑같은 나이였죠. 한태성은 수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형태가 수민이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한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라라입니다. 수녀가 대답했어요. 서양식 이름이었죠. 하지만 한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명 말고 어릴 때 이름은 기억나세요? 한태성의 질문에 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듯 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민이라고 불린 것 같기도 하고. 한태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이었어요. 수민이의 끝 글자였죠. 혹시 할아버지 기억은 나세요? 한태성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죠. 가끔 꿈에서 봐요.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할아버지. 한태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수민이었어요. 한태성은 항상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민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거든요. 수민아. 한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태성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어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한태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반점, 나이, 수녀원 출신,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수민이가 살아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았어요. 한태성은 바티칸을 떠나기 전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수녀 클라라가 정말 수민이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성은 다시 베드로 성당을 찾았어요. 클라라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성당 안은 전날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제단 근처에서 클라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클라라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을 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제 대화를 나눈 사이라서 어색하지 않았죠.
한태성은 클라라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녀원 생활에 대해 물어봤어요. 클라라는 자신이 로마 외곽의 작은 수녀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수녀들이 정말 잘 돌봐줬다고 덧붙였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는지, 무슨 일로 바티칸에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한태성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태성은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클라라의 말투와 표정에서 어린 수민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게 똑같았습니다. 한태성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티칸에 남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한태성은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실종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22년 전 경찰 조서부터 사립탐정 보고서까지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순자의 퇴직 관련 서류였습니다. 퇴직금 송금 내역을 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당시 기준으로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 가정부 퇴직금치고는 너무 많았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나왔습니다. 박순자의 출국 기록이 있었어요. 퇴직 직후 필리핀으로 떠났더군요. 그것도 편도 항공권으로 말이죠. 한태성은 당시 담당 경찰관을 찾았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연락이 닿았어요. 경찰관은 박순자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박순자는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제대로 된 증언을 듣기 어려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추궁하지 않았다고 했죠. 한태성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순자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윤미현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태성은 옛날 가계부를 뒤져봤습니다. 윤미현이 관리하던 생활비 내역이었어요. 수민이가 사라진 후 몇 달간의 지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차례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에게 물어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한태성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미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더구나 클라라가 정말 수민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은 DNA 검사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클라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태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바티칸으로 가서 클라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진실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태성은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두 번째로 바티칸에 도착했을 때는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성당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클라라가 속한 수녀원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클라라가 말했던 로마 외곽의 작은 수녀원 말이죠. 며칠간 알아본 결과 몇 곳의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한태성은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로마 외곽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에서 단서를 발견했어요. 산타마리아 수녀원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죠. 수녀원 정원에서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을 보고 놀랐어요. 바티칸이 아닌 이곳에서 만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반가워했습니다.
한태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을 수녀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녀 원장 마리아 수녀를 만났어요. 나이가 많은 이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클라라를 딸처럼 아끼는 모습이었죠. 마리아 수녀는 한태성의 방문 목적을 궁금해했습니다. 한태성은 클라라의 과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아 수녀는 클라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2년 전 어느 날 밤 누군가 아기를 수녀원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거였어요.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한태성의 가슴이 뛰었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수민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기와 함께 쪽지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간단한 메모였죠. 아기의 이름이 민이고 부모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한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했어요. 분명 수민이가 맞았습니다. 클라라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마리아 수녀는 클라라가 수녀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클라라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는 거였습니다. 클라라는 5살 때부터 수녀원 부속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가톨릭 학교였죠. 18살이 되었을 때 클라라는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수녀원이 유일한 가정이었거든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간 수련을 받은 후 정식 수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바티칸 유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자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마리아 수녀는 한태성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식당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10명 정도의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클라라를 친동생처럼 대했어요. 식사 중에 클라라가 한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꾸는 꿈이 있다는 거였어요.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가 동화를 읽어주는 꿈이었습니다. 한태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자신과 수민이가 함께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줬었죠. 클라라는 계속 말했어요. 그 꿈속의 할아버지는 항상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였어요. 한태성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클라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갑자기 한태성을 똑바로 봤어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의 목소리가 꿈속 할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친근감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윤미현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2번째로 바티칸에 간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순례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태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윤미현은 한태성의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책상 위에 수민이 실종 사건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2년 전 자료들이었죠. 경찰 조서, 사립탐정 보고서, 그리고 가계부까지 모든 게 나와 있었어요. 특히 박순자 관련 서류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송금 내역과 출국 기록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윤미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태성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잘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미현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그날 밤 윤미현은 이탈리아의 한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설 조사업체였어요. 몇 년 전 사업상 알게 된 곳이었죠. 윤미현은 조사업체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인이 바티칸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태성이 산타마리아 수녀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특히 클라라라는 젊은 수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미현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업체를 통해 수녀원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에서 온 노인이 순진한 수녀들을 속이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수녀원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태성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사업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수녀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클라라가 한태성과 가까워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순진한 클라라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사업체는 한태성의 과거 행적도 조작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시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짓 정보였어요. 윤미현이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녀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한태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클라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태성에게서 나쁜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수녀원장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수녀원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어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도 예전만큼 편안해하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마리아 수녀원장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태성의 정체를 의심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상황이 악화되자 한태성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클라라의 신원 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한태성은 H그룹 회장으로서의 인맥을 활용했어요. 한국 주교를 통해 바티칸 관계자들과 연결됐습니다. 추기경 면담까지 성사시켰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의 나이도 문제였어요. 76살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추기경은 한태성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DNA 검사 없이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측에서 막았어요. 클라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윤미현의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출입을 제한했고 바티칸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한태성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시아 선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한태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에 오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미현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윤미현은 더 급해졌어요. 클라라가 한국에 와서 한태성과 만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뭔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윤미현은 다시 이탈리아 조사업체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클라라의 한국 방문을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조사업체는 클라라가 속한 선교 프로그램에 개입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로 방문지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각종 행정적 장애물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클라라의 한국 방문은 무산되었어요. 대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태성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로마에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윤미현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움직일 때마다 걸림돌이 생겼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한태성은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출입 제한과 바티칸에서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22년 동안 찾던 손녀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한태성은 산타마리아 수녀원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경 수녀들이 공동 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인다는 걸 알았어요. 클라라도 예외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성은 수녀원 정문으로 가지 않고 뒷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경비가 허술한 곳이었습니다. 정원사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죠. 수녀원 건물은 디귿자 형태로 지어져 있었어요. 중앙에 아름다운 중정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숙사와 식당, 성당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담쟁이 넝쿨이 우거진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나고 식사 준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태성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입구 근처에서 한태성은 잠시 멈췄어요. 안에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른 수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최근 자주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클라라의 말에 따르면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선명해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수민이라고 말이죠. 한태성은 가슴이 뛰었어요. 클라라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련의 끈이 꿈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마리아 수녀 원장이나 다른 수녀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식당 뒤편 부엌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배식을 위한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식당 안을 볼 수 있었죠. 클라라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빵과 수프, 간단한 채소 요리였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수민이의 면형이 역력했어요. 특히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수프를 마실 때 조금씩 흘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그때 클라라가 식판을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수프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다른 수녀들이 황급히 도와주려 했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따졌어요. 경비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클라라만 바라봤어요. 클라라도 놀란 표정으로 한태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클라라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어릴 때도 그렇게 국물을 흘렸지, 수민아. 클라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말했어요. 클라라가 3살 때 즐겨 먹던 음식 이야기, 좋아하던 장난감 이야기, 그리고 함께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한태성이 말하는 내용들이 자신의 꿈과 일치했거든요. 특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할아버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태성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2년 전 수민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모습과 지금의 클라라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클라라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덜미에 연분홍빛 반점이 보였어요.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어요. 그리고 한태성의 목덜미도 봤습니다. 셋 다 같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클라라는 왼쪽 손목의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당신의... 한태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만의 재회였어요.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도 말을 잃었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한태성은 무너졌습니다. 2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한태성은 클라라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22년 만에 손녀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수녀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마리아 수녀 원장은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한태성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클라라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태성은 마리아 수녀 원장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수민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바티칸에서 우연히 클라라를 만나게 된 경위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사업체의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태성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의 존재가 낯설었거든요. 수녀원이 유일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혈육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한태성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릴 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친근함이 있었어요. 며칠 후 한태성과 클라라는 정식으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티칸에서 주선해준 공인병원에서 진행됐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죠. 한태성은 클라라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수민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설명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클라라는 수녀원에서 보낸 지난 22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녀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한태성도 클라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윤미현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한태성도 1달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한태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미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태성은 윤미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윤미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한태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수민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녀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미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태성은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박순자의 거액 퇴직금, 급작스러운 출국, 그리고 이탈리아 조사업체의 방해 공작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박순자를 시켜 수민이를 성당 유치원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어요. 윤미현의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수민이가 재산 상속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민이를 없애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윤미현은 수민이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거든요. 대신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박순자에게 거액을 주고 이탈리아까지 가서 수민이를 유기하도록 시켰어요. 한태성은 분노보다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이를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한태성은 윤미현에게 조용히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윤미현은 H그룹 이사직에서도 사임해야 했어요. 몇 달 후 클라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선교 활동의 일환이었어요. 한태성은 손녀를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였죠. 클라라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어요. 한태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가족의 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도 구경했고 옛날 사진들도 봤어요. 한태성은 클라라에게 H그룹 경영에 참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수녀로서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태성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H그룹 재단의 주요 장학사업 이름을 수민 펠로우십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클라라의 본명인 수민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수민 펠로우십은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아원과 수녀원,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클라라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죠. 클라라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계속 수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자신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태성과 클라라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웠어요. 한태성은 매년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산타 마리아 수녀원은 이제 한태성을 가족처럼 맞아줬어요. 마리아 수녀원장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22년 만에 끝난 긴 이별이었어요. 한태성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클라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